안녕하세요. 주당기입니다. 2022년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녹화를 하니까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주말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 해서 방송을 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 차트를 보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이슈 때문에 세계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조금 체감하기 힘들고, 미국의 차트를 보면 다우랑 나스닥을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날 강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에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3.5, 거의 변동폭이 엄청나죠. 6% 해가지고 거의 한 8%, 9% 이렇게 반등을 해준 모습을 저점 대비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 반등도 좀 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주말 뉴스랑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오전 일요일날 오전에 있나가지고 이제 뉴스를 좀 뽑아 놓은 건데요. 몇 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협상 결렬 선언.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나토 유럽 연합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데 제재에 대한 그 강도가 강하지가 않았어요. 다들 이제 스위프트를 제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독일과 유럽 몇 개 국가들이 반대를 했고 우려를 표하면서 그거는 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제재가 약했고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 이틀, 3일이면은 점령이 끝나고 전쟁이 끝날 거다. 그런 이슈와 함께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에 모멘텀을 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더 심하니까 미국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 번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0.25%밖에 올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간 0.25포인트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요일날의 반등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들이 금요일까지의 미국 시장 장 마감까지 기대였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협상을 한다는 주말에 뉴스가 있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항복을 하겠다라는 예측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핀트가 어긋나 버린 상황입니다. 러시아랑 협상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푸틴 엿먹어 하고 이렇게 뻑큐를 날린 거죠. 빅엿을 하나 날려준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겠다. 두 번째 뉴스를 볼게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 짜증이 났으면 금방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크라 병력들이 조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나 봐요. 바람 앞에 촛불 같아 보였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까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총을 손에 쥐면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틴 입장에서도 조금 빠르게 2, 3일 안에 키예프까지 점령하고 얻을 거 얻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강한 저항에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래가지고 기존의 30%에서 병력을 50%까지 늘려가면서 키예프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키예프 외곽에 30%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제 키예프가 함락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푸틴이 가스나 에너지 공급원 쪽을 지금 폭격을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요. 미국 서방 동맹과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요일날 나왔어야 되는 그 제재였어요. 원래 지금 러시아랑 가장 많이 묶여져 있는 유럽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에너지의 30%인가 40%를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사다 쓰고 있는데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조금 우려의 표명을 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스위프트까지. 그리고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도 이제 그 정도까지 하면은 너무 마지막 카드까지 쓰는 것 같아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바이든이 올해 중간 선거가 있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손절을 하려고 하고 일단 대충 뭐라고 해야 되지? 대충 이제 지지율 높이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점령 당하니까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바로 손절 때리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언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위프트를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지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스위프트 제재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유는 미국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들이 아예 돈줄을 완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의 제재는 그냥 푸틴 형이 생각한 그 라인에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은 이 스위프트 제재는 이제 푸틴이 예상했던 거의 최고의 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에 이제 촉박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푸틴은 돈줄이 계속 더 쪼여가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빨리 함락을 하든지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은 적정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빨리 군사를 빼든지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이버 뭐라고 하죠? 그 해킹 집단이 러시아의 크렘린궁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트위터에 유행인 게 우크라이나랑 함께 하겠다, 너의 편이다 라는 인증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해킹 군단들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해킹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뭐 한마디 했네요. 또 수저 얹으려고 하는데 뭐 중요한 뉴스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독일하고 네덜란드, 체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독일이 보면은 아까 보면은 스위프트를 굉장히 꺼려 했다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래가지고 이 금융 제재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어떻게 그 가스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무기 지원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일이 스위프트에 찬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뉴스로 띄우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포르투갈이 파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좀 알고 가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왜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죠? 어딨어? 이씨, 홍콩. 여기 있네. 일본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위에 어떻게 해요? 중국, 러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여기 대한민국 있죠? 여기 38선 보이시죠? 그리고 북한이 있어요. 그 위에 중국이 바로 있어요. 중국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국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왼쪽에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크죠. 중국이 베이징이 여기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맞아요. 몽골이 있고 사이에 러시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가 크죠. 근데 러시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서양 쪽에 가까워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한 여기 이름 써져 있는 데가 러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도를 보면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잖아요. 모스크바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죠. 우리나라랑 굉장히 멀리 있죠. 대한민국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여기가 수도인데 잘 보세요. 수도가 지금 유럽 쪽에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여기 지정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유럽에 독일이 있죠. 독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고 프랑스 여기 있어요. 스페인이 여기 있습니다. 영국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강국에 유럽의 강국들이 러시아랑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 전쟁주들로 얼마나 수익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도 전쟁주에서 조금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러시아 이전의 국가가 소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련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큰 전쟁을 통해서 유럽들이랑 많이 전쟁을 해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생각하는 지금 경제가 낙후돼서 족밥의 러시아가 아니라 전쟁 역사로만 보고 따지면은 이 소련이라는 국가는 세계에서 진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했던 국가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독일한테도 침략을 한번 받고 프랑스도 침략을 했고 스페인도 침략했고 영국도 침략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이 소련이란 국가는.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쪽 부분 지금 이쪽 있죠. 우크라이나부터 위쪽으로 이쪽을 일부러 내가 패전국이니까 이쪽 국가를 독립을 시켜줬어요. 일부러. 왜냐? 라고 했을 때 이 세계 최강의 유럽 국가들과의 이런 하나의 방어망을 친 거예요. 완충지대를 만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가볼게요. 대한민국 있죠. 여기 38선이 있죠. 이 38선이 바로 여기 철조망 하나에 바로 여기에 뭐 파주에 무슨 우리 농민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뭐 농사를 짓고 북한도 여기 앞에서 농사를 짓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38선 요 주위에 DMZ라고 평화 생태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아무도 북한군도 한국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완충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총질하고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역이 이쪽 지역 있죠. 우크라이나부터 이쪽 지역이 다 그 완충지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DMZ 같은 그 완충지대인데 이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런 강국들이 나토 이제 소련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나토 서로의 군사적인 동맹을 맺은 거였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게 완충지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럽 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한테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이 국경에서 모스크바로 바로 타격이 가능하죠. 코앞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열이 받죠. 여기 들어오면은 나토군이 들어오면은 진짜 바로 수도와 코앞이에요. 여기서 밀고 들어오면 하루 이틀이면 바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진짜 입에 개거품 물고 지금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푸틴이 진짜 개새끼인데 저는 예상을 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DMZ에 갑자기 중공군들이 다 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거품 물 노르시겠어요? 안 노르시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푸틴이 진짜 개새끼인 거는 이제 군사를 밀고 들어갔다 쳐요. 그래 이해는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 주택가 시민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공격이 있었죠. 미사일도 주택가로 날라들고 유치원에도 폭격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진짜 푸틴 이 새끼는 개새끼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참 제가 봤을 때는 푸틴도 개새끼고 진짜 도와줄 것처럼 이빨로 떠들었던 그 바이든 바로 뭐 러시아가 침략하면은 군사적으로 도와줄 것처럼 안 맞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자기의 중간 선거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바이든 할아버지도 더 개새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새끼인 거는 또 나토 지들이 이 가입 받아줄 것처럼 뭐 얘기를 해놓고 막상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니까 바로 손절 쳐버리는 그런 나토도 진짜 그야말로 개새끼라고 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가 좀 정치적으로 좀 애매한 나라인데 얘가 이제 친러시아, 친서방, 친러시아 이런 정권이 너무 왔다 갔다 거렸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이 진짜 최고 나쁜 새끼들이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좀 멍청했던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국방력을 키우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을 때 좀 나토를 가입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힘이 안 되고 경제력이 안 되면 물밑으로 조용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떠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 깡패한테 양아치한테 대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맞아 터지죠. 참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나토나 바이든이나 진짜 다 개새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완충지대예요. 그리고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이 완충지대가 넘으면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YTN 뉴스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지금 19만 명에서 더 이번 주말을 필두로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추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의 키예프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늘렸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시가지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총을 지면서 생각보다 러시아가 밀고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뉴스 중에서 아까 제가 포르투갈이 파병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포르투갈이 어디 있냐면 이 스페인 옆에 여기 끝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파병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병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를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포르투갈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시가전을 합니다. 이게 푸틴도 지금 스위프트 걸리고 시간이 없어요. 밀고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키예프까지 쭉 밀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키예프가 이제 점령을 당하든 안 당하든 일단 거기에서 공방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근데 포르투갈군이 들어가 파병 가가지고 만약에 러시아군을 쏴서 죽여. 아니면 또 반대로 러시아군이 포르투갈을 군을 쏴서 사살을 해. 이런 경우 수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르투갈이 지금 그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그 만약에 양쪽 진영 간에서 누가 하나 사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큰 전쟁으로 3차 대전으로까지 나토랑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에너지를 뭐 공급을 중단을 했다, 스위프트를 했다, 뭐 이런 것보다 이 뉴스가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르투갈이 파병을 해서 이 사상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좀 봐야 되고, 그러게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스위프트를 당하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완전 러시아가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 마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겠죠.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키예프가 지금 수도가 푸틴이 2, 3일 안에 끝내고 딱 하려고 했는데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야 꺼져 하면서 빅엿을 날렸죠. 그러면서 협상도 결렬되고 주말 동안 생각보다 좀 저항이 커가지고 푸틴 형은 빨리 끝내려고 군사도 더 50%로 늘리고,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진짜 포르투갈 군하고 러시아 군하고 해가지고 뭐 약간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크게 전쟁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들어가서 만약에 포르투갈 와가지고 하다가 하면은 바로 나토군, 미군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폴란드에 지금 많이 깔아놨죠. 그래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은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제 키예프를 점령을 하고 벨라루스를 통해 가지고 이 위쪽 세 나라를 러시아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나토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푸틴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기를 치던지, 아니면은 아까 포르투갈 파병 군사랑 충돌이 나서 양쪽에 사상자가 나온다라면 정말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시 보면은 다시 증시로 와가지고 일단 그러면 어떤 전쟁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일단 제가 찾은 뭐 전쟁주들 관련해가지고는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약간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예, 관심주 이렇게 띄워놓으면요. 이렇게 보면은 원전주, 그리고 가장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뭐, 이런 뭐, 흥국석유나 한국석유, 그리고 효성 B&B, 팜스토리, 뭐, 미래생명,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빅텍, 뭐, 스페코, 뭐, 이구산업, 뭐, 요 정도 뽑아놓고, 원전주도 좀 뽑아놓고요. 요거 캡처해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로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은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산다, 가치주를 많이, 낙폭과대주를 많이 떨어진 거를 저점에서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빠른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테마성 장세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해운, 그리고 로봇 빼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쪽 관심 종목들 요거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좀 많이 상승했던 재생에너지 쪽 요쪽까지 CS 윈드 베어링 그리고 유니슨 SDM, 뭐, 동국 SNC, 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전쟁주를 쫙 뽑아놔야 돼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장중에 이제, 요쪽이 전쟁 관련주들이 빨간불이다. 아침에 뭐 3%, 5% 계속 다 전체적으로, 한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 섹터들이 이 섹터로 뽑아놓으면은 이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에 힘이 세다 전쟁주 전체적으로 그럼 그쪽에서 단타를 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쪽이 파란불이다라고 했으면은 기존에 뭐 안 올랐던 코로나 관련주나 뭐 이슈가 있는데 안 올랐던 거 코로나 관련주나 뭐 대선 관련주나 뭐 여러 가지 뭐 관련주들 그 전쟁주가 아닌 종목군에서 빨간색 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을 조금 볼게요. 종목을 조금 보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뭐 GS가 대장이었죠. 저도 여기서 매수를 해놨다가 요날 갭 상승 후에 상한가 먹고 갭 상승 후에 흘러내릴 때 익절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수 매도를 계속 했겠죠. 단타로. 근데 힘들었어요. 갖고 있었으면은 그냥 더블 먹는 건데 일주일새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요 정도 빼요. 상한가 다 반납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갭 상승을 갭 하락을 크게 띄웁니다. 이러면서 또 밀고 올라가요. 근데 또 갭 상승 띄워놓고 올렸다 쫙 빼요. 그 다음에 또 갭 상승 해놓고 쫙 빼요. 그 다음에 날라가요. 아침에 밀었다가 또 날라가요. 그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아직 나가긴 나갔는데 한번 털었는데 아직 이슈가 있고 다 물량을 못 털었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는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성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5% 갔다가 플러스 19%, 20%까지 갔어요. 변동성이 장중에 38% 나왔어요. 저점 대비. 그리고 다시 저가가 마이너스 15%.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아요. 대성에너지도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들어왔고 앞에 매집봉이 있고 한번 털었는데 아직 물량을 다 정리를 못했어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치고 갈 건지 반등만 살짝 해주고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 번에 반등 어느 정도 18,000원이나 19,000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아직 뉴스가 살아있고 아직 물량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중앙에너비스도 좋은 종목인데 앞에 두 종목보다 얘는 항상 후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중앙에너비스는 호가가 얇아요. 호가가 얇기 때문에 앞에
GS나 대성에너지가 한 15%, 12%, 15%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장중에 얘가 한 3%, 4%, 5%대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공략을 해서 한 10%, 12%, 15%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GS나 대성에너지가 올라간 그 시기에, 예, 목요일, 금요일, 수목, 금을 차트를 봤을 때 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밑에서 3%, 4%대 있다가 갑자기 10%, 15%, 20% 이렇게 치고 나간 친구예요. 호가가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틈새 조금 소외주로 틈새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단타나 스캐핑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건들지 마세요. 이제 잘못 걸리면 역사적인 고점에 물려가지고 10년, 20년 지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냐 마냐라는 뉴스 때문에 강력한 걸로 다 신고가 찍고 밀리는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진입했는데 잘못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칼 손절 나가야 돼. 2%, 3% 안에서 잘못하면은 손실이 엄청 커져요. 지금 보시면은 고가가 21%인데 마이너스 지금 종가가 21%에서 지금 종가가 2%에 10% 빠진 거예요.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뭐 대성에너지 볼까요? 대성에너지는 고가가 19%, 20% 가까이여서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20%에 마이너스 28% 하한가 맞은 거예요. 위에서 사가지고 손절을 못했으면.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따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끝낼 건데, 일단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땐 정확하게 3%에서 2% 사이에서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올라간다고 따라가는 것보다 올라갈 때 또는 눌릴 때 자신만의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짧게 치고 나오는, 한 시세만 먹고 나오는 그런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똑같아요. 한국석유 얘네 좀 들어 올라가지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식품 쪽으로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었죠. 아직 안 털었어요. 단일가 들어가서 아직 안 털었고 충분히 얘는 위로 더 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많아봤자 전고점까지만 보세요. 그 위는 이제 밑에서 내가 잘 잡아서 뭐 10%, 20%, 30% 수익인 사람의 영역이지. 그리고 얘는 미래에는 단일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접근하기 쉽진 않을 거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변동성에서 팜스토리가 많이 치고 올랐죠. 얘도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똑같다. 앞에 매집이 다 들어왔고 한번 털긴 했지만은 아직 물량 정리가 안 됐고, 다 모든 전쟁주들이 똑같아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이제 전쟁이 이제 협상해가지고 끝난다라는 거였는데, 주말에는 계속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했죠. 앞에 뉴스를 봤다시피. 그러니까 한번 뉴스에 따라서 한 번 더 크게 해먹을 수 있겠지만은 조심하자. 그리고 저는 효성 OMB를 금요일날 매매를 했었어요. 효성 OMB를 매매를 했었는데요. 뭐 크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먹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한 요 정도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효성 OMB가 차트상으로 높지가 않죠. 거래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유가에서 곡물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효성 OMB가 그나마 식품 쪽에서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차 시세로 봤을 때. 아니면 한일사료나 뭐 현대사료 이런 거는 또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좀 힘들고, 전쟁 관련주로 엘컴텍 있고요. 엘컴텍 금 관련주고요.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10%예요. 시가가 마이너스 9.46이니까 마이너스 10%로 시작한 거예요. 시가가. 근데 거래 안 터졌죠. 그럼 여기서 한번 모아서 한 번 더 털고 나오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금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빅텍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 바로 전쟁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쫙 들어왔어요. 빅텍, 그리고 뭐 한일단주가 대장이었죠. 그리고 스펙, 푸퍼스텍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 전쟁 관련주들은 수혜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포르투갈이 파병을 했고 또는 러시아가 그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빨리 치고 빨리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전쟁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계 3차 대전이 뭐 발발될 것 같다. 뭐 이런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되면은 지금은 스위프트에서 끝났지만은 여기서 좀 더 국지전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전쟁주들이 뜬금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주 잘 봐야 되고요. 뭐 이구산업이나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원자재 관련 주들도 좀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뉴스 하나 볼게요. 중국, 러시아, 우크라 침공한 날 대만에서 무력 시위했다. 그러니까 중국 새끼들도 미친 새끼인 게 여러분들 중국 새끼들도 미친 새끼인데 그러니까 찌라시 도는 내피셜에 따르면 그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 공격했죠. 여기 폴란드에 막 이렇게 보면 나토국하고 이제 미군들이 계속 배치가 되죠. 보시면 우크라를 주변으로 이제 나토군들 방어하려고 그럴 때 이 중국 새끼들이 중국 어딨어? 짱개 새끼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대만이 여기에요. 대만 중국이 홍콩 먹었죠 지금. 중국이 홍콩 먹었고 대만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색연필이 없네. 펜이 지금 없어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러시아죠. 여기 러시아. 이거 빨간 국가예요. 다 빨간 국가예요. 여기 러시아부터 우리나라 여기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부터 중국까지 다 빨간 국가예요. 빨간 국가. 여기 지금 아시아 이쪽 저희 나라 위로 다 빨간 국가란 말이에요. 북한까지. 이 많은 면적이 지금 다 빨간색이에요. 그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여기 대만 파란색.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 전선하고 일본 전선 그리고 이 대만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다 빨간색을 막을 수 있는 그 중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만에는 그래가지고 미군이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피셜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되니까 그 분산된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을 해가지고 푸틴하고 진핑이 형이 중국이 여길 대만을 치는 겁니다. 대만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분산이 되죠. 분산이 되니까 쉽게 러시아는 냠냠하고 우크라이나 냠냠하고 중국은 대만 냠냠하고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차트를 보면은 유니온이 조금 차트를 만들었어요. 희한하게 참 매집 들어오고 역배열되고 매집 들어오고 역배열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안 좋은 소식에도 이렇게 정배열을 하면서 매수세가 붙고가 있어요. 완전 정배열 이제 초입에 들어간 상태죠. 조금 눌리면은 사고 싶은데 치고 갈 수도 있고 참 이 돈의 흐름이란 게 참 재밌습니다. 차트라는 게 이렇게 벌써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온을 또 이렇게 관심 종목에 추가해놨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약한 모습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정도로 해놨고 또 전쟁 관련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해운주들 있겠죠? 해운주들. 보면은 흥하해운도 올려놓고 밀리지가 않아요. 상한가 다음에 원래 이렇게 빠졌다가 올리는 게 정석인데 올렸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5일선 터치하고 상승 이후에 다시 5일선에서 꼬리주고 올라가고 해운주 이 가스 LNG선이나 이 해운 쪽 실적도 좋았고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붙고 있어요. 흥하해운, 대우조선해양 이 부어온 게 2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이제 전쟁의 직접 수혜가 아니라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수혜주로 뽑히고 있죠. XTX, 중공업이나 엔진이랑 1승 이런 거, 한국카본, 뭐
최근 잠깐 움직였던 대한해운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갔던 CS 윈드, 이 반사 수혜주죠. CS 베어링. 예. CS 베어링. 이렇게 올라갔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여기서 월요일날 밀릴 수도 있어요. 거래가 들어오긴 했는데, 평소보다 엄청 많은 거래가 들어오긴 했는데, 제 이전에 거래보단 좀 낮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한 확인하는 캔들에 하나 두 개 정도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CS 윈드, 차라리 CS 윈드가 거래가 좀 더 의미 있게 들어왔죠. CS 윈드나 유니슨, 그 뭐 SND, 그 동고 SNC 뭐 요 정도로 뽑아 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관련주들 뽑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이에요. 원전이 반사 이익으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원전인데, 참 에너토크를 단타를 쳤었는데, 단타를 쳤다가 고점에서 팔고 나왔고, 시간에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바로 제가 안 사니까 보니까 갑자기 우리 뉴스가 하나 뜬 게 있어요. 시간에서 상을 가했길래 어저께 보고 뭔 일인가 했더니,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원전을 정상 가동을 한다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씁쓸합니다. 내가 파니까 갑자기 내가 파니까 정상 가동을 하겠다. 자, 인생은 일루미나티고 트루먼 쇼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파니까 떡상의 재료가 나왔죠. 하여튼 영국 가스랑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호재를 받고 있어요. 에너토크 있고, 얘도 이제 전고점 직전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갭상승 시키고 종가 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예, 뭐 GS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죠. 보면은 상한가 다음에 바로 꼬라박고 다시 여기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갭상승 후에 저가, 갭상승 후에 저가, 그 다음에 날아가는, 사람들 죽어라 해놓고 날아가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토크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에너토크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티글도 막 쓰고 그럽니다. 잣됐다. 월요일날 하락 예상이다. 스위프트 제재 걸고 포르투갈 나토 회원국 우크라이나 파병했다 이러면서 좆됐다. 요즘에 시가 고가 종가 뭐 이렇게 안티성 글도 장난으로 쓰고 하는데 왜 쓰겠어요. 나도 사고 싶으니까 싸게 사고 싶으니까 안티지 좀 하면서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장난쳐놓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트 보면은 다 좋아요. 원전주들이 좋아요. 괜히 사고 판 게 아니고 조금 사지 못한 타이밍에 저런 뉴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나오니까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거죠. 한신기계 차트 굉장히 좋죠. 한정 기술이나 보성 파워텍 차트가 좋은데 얘는 조금 무겁게 움직여요. 얘가 조금 무겁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한전산업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한가가 저 원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상한가 한두 개가. 그래가지고 이게 원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에너지 관련해가 반사 수혜주 대통령 언급 이래가지고 재료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원전 쪽 잘 보시고,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여기 이 뭐야 SH 에너지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가 약간 부성 파워텍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인 갈 것 같으면서 안 가요. 호가도 좀 무겁고 유동 주식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얘가 제가 하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성에너지나 GS는 그냥 가스 테마로 올라가는 거고 얘도 뭐 물론 가스 테마로 엮였고 대장은 아니지만은 저도 이걸 익절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뭐 풍력이 가고 원자력이 가고 뭐 태양력이 가고 할 때 결국은 러시아의 가스를 중단을 했을 때 미국의 가스 업계들이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러면은 미국의 셰일 가스를 캐는 회사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큐로홀딩스가 관련된 셰일가스 관련주가 얘가 상한가 가고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SH 에너지 화학이 셰일가스 관련주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단 말이에요.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가스주나 직접 셰일가스 관련주로 해서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주의가 딱지가 붙었는데 이 주의는 스팸가다 한 계좌에서 누가 존나 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가 붙었고 얘도 조금 보고 있어요.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또 있을까요? 뭐 또 있을까요? 뉴스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려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한 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정은이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또 전쟁 관련 그런 이슈 조금 예민해질 수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가지고 요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확진자 수가 1인가 2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뭐 3월에는 3만 명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간신 종목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그럼 이쪽이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들, 뭐 반사 수익 전쟁 관련주들, 뭐 전쟁 반사 수익 같은 주들 뽑아놓고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저가주를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전쟁주나 전쟁 반사 수익주들이 올라갔을 때 지금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셌다가 눌리는 종목들이 만약에 이 전쟁주들이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럼 그쪽 최근에 강했는데 눌렸던 거 위주로 빨리 가가지고 순환매를 빨리빨리 타야 돼요. 새로운 종목을 찾기도 힘들어요, 지금. 잘못 찾다가 밑으로 밀리면은 진짜 인생 계좌 박살나는 시기라서 계속 이렇게 수급이 몰린 쪽으로 순환매를 계속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있는데 못 올라갔던 거, 뭐 이렇게 뭐 일동제약, 신풍제약 이런 것들, 또는 녹십자 이런 거, 바이오톡스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줌인터넷이나 뭐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뭐 인트로메딕이나 벅스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한 3개, 4개 테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전쟁주, 아닌주, 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아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신풍제약이 강했죠. 예, 임사 2상인가 3상 뭐 뉴스가 있었고요. 하여튼간 강했고 뭐 많이 떨어졌죠. 여기도 바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 바로 접근하면 안 되고 조금 흐름 보고 일동제약도 매매를 했었는데 일동제약도 괜찮죠. 예, 일동제약 매매했었는데 괜찮죠. 예,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다시 사고 여기서 팔고 일동제약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로봇주도 강했죠. 로보가 상한가 갔고 뭐 로보티즈나 뭐 유진 로봇 뭐 이 정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아까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일동제약이나 신풍제약이 있었고 제가 가장 주의 있게
보는 게 대원제약. 대원제약 보시고 올려놓고 아직 박스권 상단에서 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러시아 테마가 좀 주춤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갔을 때 코로나 이슈 때문에 대원제약 중하게 보고 있어요. 대원제약. 감기약처럼 한다. 뭐 그러니까 진단 키트 중에서 PHC 뭐 이렇게 다른 진단 키트주들은 안 움직이는데 얘가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희한하게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치 인맥 관련주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희한하게 최근에 히림이나 이 덕성이나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히림이나 승희의 뭐 대원전선 이쪽 차트가 아직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샀다가 한 뭐 얘가 상한가 간다는 게 아니라 장중에 5%, 10%, 15%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바로 끊고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그리고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또 조금 더 보자고 하면은 코로나 관련해 바이오톡스텍이나 부강약품 얘는 OCI랑 지금 OCI한테 투자 받았죠. 매집봉 들어오고 거래 죽고 다시 거래 실리면서 해놓고 죽이고 부강약품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도 해보고요. 한국 유니온 제약도 괜찮고 톡스텍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주 관련주 이제 원래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올랐다가 밀려주는 게 맞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 제주 맥주랑 무악 정도 무악에서 좀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올라왔다가 무악 정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괜찮고 일단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지금은 차트를 봤을 때 저희가 500포인트마다 제가 500 단위로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에는 초록색을 그어놨고 이제 00단위, 1000단위에는 제가 노란색을 줄을 그어놨어요. 이게 구분하기 쉽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0에서 5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3200까지 올라갔다가 3300 찍고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라운드 피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500에서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2600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2600을 보시면은 이 이전에 최고 이 전 고점의 봉우리가 26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600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저점 깨고 만약에 2600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2500을 지켜줘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올라갈 때 돌파를 했죠. 그리고 1000포인트에서 1500을 돌파했을 때 500포인트에서 한번 맞고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죠. 이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보시면은 여기서도 1500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라운드 피겨는 심리적인 가격이라고 했죠. 근데 얘를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깨지면 어떻게 돼요? 2000포인트에서 1500에서 500포인트를 못 막아주니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지켜주지 못하면은 급락이 나와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여기 코로나 때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에서 여기 올라왔다 일단 못 지켰으니까 급락했고 올라왔어. 올라오고 또 한 차례 2500까지 올라왔습니다. 2500까지. 그쵸? 2500, 2600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면 500포인트 빼면은 라운드 피겨 값이 500포인트 빼면 2000포인트잖아요. 2000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여기서 밀렸어요. 밀리고 반등하고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하고 올라가다가 다시 밀립니다. 밀렸는데 이 2000포인트를 못 지켜주니까 이전 저점까지 공격을 할 거예요. 보세요. 공격을 하죠. 근데 이 이전 고점이 1900포인트예요. 1900포인트에서 지지 못하니까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
뉴스는 굉장히 커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냐 마냐의 기로에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게 0.5포인트지 0.25%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게 시장이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잡고 갈 만한 어떠한 이슈를 예측을 못해요. 대신에 하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부정적인 재료가 아직까지는 많다. 하방의 힘이 조금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에서 못 막으면 2500이고 2500에서 못 버티면은 진짜 한 또 50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뭐 잡아서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러면 또 존버하면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때는 이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셌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각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완만하게 시간을 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답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빠르게 떨어졌다 빠르게 올라가는 건, 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매물 구간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적으로 물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오래 주고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서 내려가면은 여기서 누군가는 사고 물리고 1년 동안 계속 물리고 1년 동안 악성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게 이렇게 시간을 주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느 포인트에 사야 되냐라는 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단지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지수단을 봤을 때 이 노란색 선이에요. 지금 5일 이평선 하고 위에 무조건 캔들이 올라와야 돼요. 이런 구간 있죠. 지금 꺾이더라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 사야 돼요. 이런 구간에 5일 이평선이 올라왔을 때, 5일 이평선이 올라왔죠. 20일 이평선에서 만나는 부분이야. 내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무조건 한번 잘라주고 가야 돼요. 만나면은 밀리니까 그게 돈의 흐름이에요. 힘이고. 제가 뭐 구름대나 뭐 MAC SDI 뭐 그런 보조 지표를 다 안 쓰는데, 그냥 저는 거래량하고 그냥 이평선 그리고 캔들 위치, 가격의 위치 요것만 보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심심한데, 그것만 보면 다 돼요. 예, 그것만 다 보면 된 것 같고, 지금도 보시면은 20일 이평하고 5일 이평 밑에 지금 못 뚫고 기다리고 십자도지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는 변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려고, 이걸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세력, 내리려고 여기서 손절 또는 익절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충돌한 캔들이 십자로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돌파할 것 같을 때 사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돌파하고 나서 보고 사면 될 것 같아요. 보고 사도 늦지 않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평선을 올라갔을 때 최소한 이평선을 올라오고, 이평선이 5일 이평 단기 이평선이 위에 캔들이 있을 때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은 이 이평선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5일 이평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요. 요 마지막을 볼게요. 요 마지막에 종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캔들의 종가의 합을 여기 찍은 게 여기에요. 그럼 5일 동안 처물린 사람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예. 지금 캔들의 종가보다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러면은 평균 가격보다 오늘
오늘 처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캔들이 밑에 있다는 거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일 동안에 이평선의 값이 여기죠. 그보다 지금은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사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일 이평선,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뭐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럼 5일 이평선에 올라탔을 때 지수의 그래프가 5일 이평선 위에 올라탔을 때, 그리고 20일 이평선 위에 탔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이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을 뚫기 전까지는 그냥 단타, 순환 매수식으로 단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한 두 번 정도 올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단타를 치냐, 실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단타를 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5분봉, 5분봉 관련해가지고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거래량 일단 보면은 이런 앞에 거래량들이 있어야 되고, 거래 매집했다가 줄었다, 이런 거래량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 매집봉을 보고,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매집봉을 보고 5일 이평선에 터치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급등주들은 이 급등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잘한 이상한 거래량 없는 거 말고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주들은 5일 이평을 터치할 때마다 추가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봐봐요. 뭐 결과론적이라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얘도 앞에 매집봉들이 많았죠. 대성에너지. 그럼 여기서 5일 이평선 뚫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은 하루 더 보던지 손절을 하던지, 5일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 갭 뜨면서 날아가죠. 그럼 갭 떴을 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래 꼬리에서 이 조금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후 어쨌든 5일 이평선 단위권 올라가죠. 내려왔죠. 여기서는 많이 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더 봐야 돼. 하루 더 밀렸죠.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갈 때 5일 이평선 뚫을 때 한번 보던지, 여기 못 잡았으면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다시 5일 이평선 내려왔죠. 그럼 다음에 올라갈 때 내려오죠. 다시 밀렸죠? 터치했네? 못 잡았네? 그럼 그냥 보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럼 다시 한번 기회가 와요. 어느 지점에서든 기회가 와요. 이렇게 일봉봉을 보고 하던지, 아니면은 분봉을 봐서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5분봉이에요. 5분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5분봉 많이 봐요. 저 5분봉 많이 보고, 급등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GSE, 요 종목 한번 볼까요? GSE 이런 종목들 한번 보면은 어느 날부터 거래가 터지죠. 5분봉에 분봉 5분봉을 켜놔요. 그리고 쫙 보는 거예요. 한번 당겨서 볼까요? 급등주에서 가능한 거예요. 5분봉으로 보고 있을 때 5일선 타면은, 탈 때 잘 보고 있다, 분봉만 잘 보고 있다 5일선 강하게 뚫을 때 빠르게 매수, 시장가로 매수. 그리고 여기 깰랑 말랑 할 때는 조금 값만 깨면 바로 손절이고,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여기 수익, 여기 깰 때 어떻게 해요? 여기 깰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익절 또는 손절, 다시 돌파할 때 한번 트라이 해보고 깨면은 다시 손절. 다음날 갭 떴네? 매수세가 강하네? 여기서 한번 한 요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시장가로 매수, 상한가 먹었네? 쭉 가다 풀렸다가 뭐 어쩌다가
그 다음날 갔다가 뭐 아침에 쭉 밀리고 다음날 아침에 쭉 밀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보면은 뭐 말로 하기 힘들지만 이 5일선을 물고 올라갔을 땐 강한 상승들이 많이 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5일 2평을 5분봉의 5일 2평을 깼을 때는 강한 하락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물론 이게 답은 아니죠. 뭐 답은 아니고 이 호가창의 배열이나 호가창의 체결 강도, 체결 속도, 호가창의 배열 그리고 뭐 시장 뭐 시장의 수급 그리고 뉴스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이런 거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분봉. 그리고 원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원전주는 월요일날 정말 저도 사고 싶은 섹터 중에 하나고 이런 거는 만약에 에너토크를 예로 들게요. 아이씨 뭐야 어디 갔어? 에너토크가 만약 월요일날 원전주들이 다 뭐 시간 내에서 상을 갔으니까 갭상이 크게 나오겠죠. 반사 수혜주로 해가지고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15,000원의 갭이 떴어요. 예를 들어서 15,000원까지 갭이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갭이 떴어요. 그럼 이 위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는 다 매물대죠. 여기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19,000원, 20,000원 가면은 뭐 상한가 가겠지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서 분명히 맞고 한번 쭉 밀릴 수도 있고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갭이 떴을 때 시가를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세요. 시가에서 5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5분봉. 뭐야 얘. 하여튼 시가를 기준으로 갭 상승 뜬 시가를 기준으로 2, 3% 정도 밀릴 때는 다시 시가를 돌파할 것 같은 호가창의 분위기나 뭐 체결창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봉의 이 5일 이평선 위로 노란색 줄 위로 올라왔을 때 한번 타이밍 노려보시고 종합적으로 해야겠지만 항상 시가 갭을 공략을 할 때는 뭐 5일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무조건 시가 기준이에요. 시가에서 2, 3% 밀렸다가 바닥을 잡고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시가에서 예를 들어서 10% 갭상승을 했어요. 근데 뭐 4%까지 밀려. 근데 거기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시가를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죠. 10% 떴는데 뭐 7%, 뭐 7%, 8%, 뭐 요 선에서 6.5%, 요 선에서 막 지지하고 매수세도 좀 들어와. 그러면은 시가를 돌파를 한번 시도하고 돌파하고 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죠. 이 정도의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예를 들어 10%에서 뭐 4%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익 매수나 매집으로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시가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시가에서 2, 3%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있다. 장 초반에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그렇죠. 근데 시가에서 뭐 시작하자마자 막 10%에 시작했는데 15%, 16%, 17% 이렇게 따라가. 그럼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저항대도 있고 신고가 근처고 쌍봉을 찍을 수 있는데 그때 따라가면 처음 물리는 거야 아침에.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시가 기준으로 너무 많이 시작하자마자 떠가지고 시작했는데 10% 떠서 했는데 15%, 17% 이렇게 떠버리면 순식간에 가버리면은 한 틱, 두 틱 사이에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물리면 역사적인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다시 못 볼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안 사면은 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봐놓은 종목인데 왠지 남은 놔두고 가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급하면 안 돼요. 쫄리면은 지는 거예요. 쫄리면 지는 겁니다. 급하면 지는 거예요. 항상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기다리면은 분명히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이 너무 상실감이 커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조급해져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보는 종목에도 눌림목에 공략을 쉽게 못하고 괜히 수급 들어가지고 2%, 3%, 5% 이렇게 뜰 때 추격하다가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침착하게 조금 더 침착하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이고 어떻게 뜰지 몰라가지고 저도 돈을 다 빼놓고 현금이 100%예요. 근데 아쉽죠. 저도 지금 에너토크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안티지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티지를 합니다. 월요일날 하락 출발 잣됐다 이렇게 제목을 올렸어요. 월요일날 하락 이야기다. 예, 스피릿 제재 시작하고 포르투갈 나토 회원국 뭐 참전하는데 거기서 뭐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떡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갭 조심해라 이렇게 장난 좀 쳐놨는데 저도 사고 싶어서 이렇게 장난 좀 쳐보고 있는데 안 주면은 좀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사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하다 보면 내일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내일 상한가 가지 않아요. 내일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침착하게 하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뭐 했는데 제가 마니커 많은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마니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제 말 듣고 손절도 못하고 했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고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괜히 어정쩡한 실력에 많이 피해를 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피해를 혹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변곡점인 것 같아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공유해보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또 갑자기 또 시장에 뭐 급박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나든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든지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오겠고 주식 시장은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원칙만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위 고수들을 잘 보시면은 뭐 별의별 기법을 다 씁니다. 근데 정말 고수들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은 그 고수들은 자기의 원칙 그 원칙만은 칼같이 지켜요. 그게 어떤 똑같은 원칙이 아니라 각자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2평 선을 기준으로 분봉이든 일봉이든 그런 수급의 흐름의 돈의 방향을 보듯이 뭐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기준 잘 설정해가지고 손실과 익절을 잘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갖고 가시길 바라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히캔두 그 새끼도 했고 슈캔드 그년도 했는데 와이남미 예 나는 왜 못하냐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히캔두 슈캔두 와이남미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힘든 장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큰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지금 뭐 계좌가 1,000만 원인데 뭐 나는 300억 부자가 될 거다. 뭐 3,000억 부자가 될 거다. 나는 100억이 목표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뭐 나는 10만 원의 수익을 내겠다.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좌가 1,000만 원이면 하루에 내가 1%씩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그렇게 한 달 동안 20일을 모으면은 200만 원이 모이겠죠.
그렇게 내가 한 3달, 4달, 5달을 한번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고 그 작은 목표, 꿈은 크게 갔대. 작은 목표부터 천천히 일어나가길 바랍니다. 너무 큰 목표만 세워놓고 이 뜬구름 잡는 듯이 하면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목표를 세우고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뭐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서 모든 뉴스를 다 뽑아보고 장 준비를 9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작은 목표들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 시간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여러분들의 목표처럼 빵빵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목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꿈은 크게 갖길 바랍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피해 드린 것 같아가 너무 죄송하고 또 여유가 되면은 언젠가는 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주저리 하는 이 내용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